자, 72페이지 계약서 작성에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부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1번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서식은 어디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법정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고 다만 국토장관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관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일단 준비됐고, 그 다음 2번 작성의 기본 원칙,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제 내려가면 3번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령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지만 이런 중요한 계약서를 아무 곳이나 적어라 이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은 있다?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까지가 정리됐고, 이 필수 기재사항은 지금 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표에 자,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그 동그라미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입니다. 계약일자 계 거래금액과 계약금액 등 해서 거래금액 할 때 그 역시 동그라미입니다. 5번 물건의 인도일시 또 물이 들어오니까 인 동그라미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 동그라미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입니다. 8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어라. 교부 할 때 부 동그라미. 9번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밖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기타 이렇게 하나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기타 약정사항을 반드시 적어라.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양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라 라고 법령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필수 기재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빠르게 체크하니까 확인사항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적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건 적어야 된다는 뜻이죠. 물건의 표시 이게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토지인지 적어야 됩니다. 인도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대금과 계약금의 지급방법 거래대금이 총 3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기타 약정사항 예를 들어서 이달 월세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적어라.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요. 그러면 거물이 큰 물건이라 그랬죠. 무슨 물건인지 모르지만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필수기재사항이고 지금부터 이제 법령에서 이렇게 들었다면 실무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어떻게 적는다? 물건의 표시는 이렇게 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필수기재를 아셨다면 이제 하단 4번 주의사항 하여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이렇게 적는다.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볍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2번 보시면 물건의 표시할 때 물 하면 대장을 중심으로 기재해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3번 물건의 인도일시 뭐 언제 받고 언제 이행하겠다를 정확하게 적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가볍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까지는 좋은데 이제 5번 거래대금이라는 단원에 딱 들어오면 1번 계약금에 관한 사항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계약금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거래대금을 기재할 때 통상적으로 계약금 반드시 적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계약금은 어떤 성질일까요? 하니까 1.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때 계약금은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 기억.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정고로 지급되는 정략금. 정략금에 동그라미 합시다.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지급되는 위약금. 위약금 동그라미.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해약금 동그라미. 자,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계약금의 성격이다 그래요. 자, 지금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동그라미 하신 것이 정약금 또는 위약금, 해약금이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민법에서도 만나고 우리 과목에서도 만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오늘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은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성질인데 하니까 첫째, 정략금은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증거화로 사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계약금이 없으면 증거가 없나요? 증거가 있죠. 계약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주로 증거화로 사용되는 것은 어디에서? 구두계약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두로도 계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구두계약을 한 자가 계약금마저 없다면 증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다면 나는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 성질이 나는 정략금을 1000만원 주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약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자, 손해배상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특약에 기재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약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고 왔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오늘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그죠? 계약금을 받은 자가 뭐 10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계약을 없는 걸로 하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1000만원만 돌려받아서 안 되지. 왜 안 되는가 하면 내가 이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려고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갔었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비행기 싸게나 대출이자는 누가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를 특약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계약서를 1000만원을 주면서 어느 일방이 해약을 하게 되면 비행기 싹 얼마와 대출이자를 어떻게 물어주기로 하자. 이렇게 적으면 그 계약금을 우리는 위약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뭐 비행기 싹은 얼마, 대출이자는 며칠, 7월 얼마 하고 이러면 구질구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원을 딱 지급하면서 특약에다가 이것으로 인한 손해는 15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손해를 다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딱 적으면 나는 오늘 뭐를 지급하고 온 거다? 위약금을 지급하고 온 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특약에다가 그렇게 잘 적는다 안 적는다? 잘 안 적습니다. 물론 적는 수도 있지만 왜 특약을 잘 안 적는가 하면 그런 특약을 기재한다라는 말은 계약이 깨질 것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계약이 깨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해놓고 또 깨지면 이렇게 적는다는 게 안 쉽다니까요. 그러면 특약에다가 기재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 그 계약금을 우리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계약금의 성질로서 가장 넓은 게 해약금인데 해약금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즉 1000만원을 준 사람은 그냥 1000만원을 날리고 받은 사람은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배액을 2배를 물어줌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해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자는 1000만원이고 만약에 받은 자가 포기하려면 2000만원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 계약금은 무슨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다? 해약금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무엇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해약금의 성질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되죠. 오늘 계약을 성립하고 내가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왔는데 특약에다가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면 나는 해약금을 1,000만 원 주고 왔습니다. 이래도 같은 말이라 그게. 그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약금은 세 가지 성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기재하면 그것은 해약금으로 본다. OX, X 그거는 위약금이에요. 해약금은 특약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그렇게 띄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띄우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밖에 나가면 계약금은 무슨 성질이 가장 많다? 해약금의 성질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민법이든 어떤 단원에서 해약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를 계약금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해약금적인 성격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며 보고 쭉 내려오시면 이번에는 중도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중도금은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도금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근데 이건 천천히 보도록 하고 넘어가면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제는 잔금을 지급하겠죠. 잔금. 그리고 이제 6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조건이나 기한, 계약일자라고 하여 이제 이것들이 설명되어 있죠.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 데다 이제 천천히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기타 약정사항이 있다. 여기 보면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기가 뭐다? 기타 약정사항이죠. 기타 약정사항도 또 전부 다 민법적인 소관이니까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계약서를 적을 때 기타 약정사항으로서 1번 과실에 기속하여 통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실이 뭡니까? 하면 자 여러분들 소를 한 마리 사고 팔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을 이야기하지만 소를 한 마리 사고 팔아서 오늘 소를 사겠다 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한 열흘쯤 있다가 그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그걸 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새끼는 팔았는 사람 걸까요? 샀는 사람 걸까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과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통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새끼를 놓으면 샀는 사람 것으로 본다 라고 약정을 정하면 약정대로 가고 약정이 없으면 물건을 넘겨줄 때부터 그 물건을 소유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소는 송아지가 과실이라면 집을 살면 과실이 어떤 게 발생하죠? 내가 집을 하나 샀다. 그럼 이달 20일에 나오는 월세는 누가 받아가느냐? 지금 오늘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달 월세는 누가 받아가느냐? 원칙적으로 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물건을 넘겨줄 때부터 넘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과실의 문제. 이 과실 하는 말은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2번이 이제 중요한데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 별표입니다. 자, 담보 책임에서 그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법정 책임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계약서에 미기재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거기 줄 딱 끊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 지금 뭐라고 들어왔는가 하면 이 기타 약정상에 계약서에 기재를 할 때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자를 뭐라고 부른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에 대한 책임, 담보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 매도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팔았는 사람, 매도인이 책임지는데 이 담보 책임은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더라. 암기해야 됩니다. 법정 책임이며 2번 무과실 책임이고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강행 규정은 아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를 뭐라 그런다? 이미 규정이다. 이 세 마디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죠. 민법은 이해 과목이지만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암기도 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암기해요. 자,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담보 책임인데 우리 민법은 누구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요구한다?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요구할 때 그 성질은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고 임의 규정인데
법정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교재에 있지만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재를 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새 아파트를. 근데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매수자인데 일주일쯤 지나서 비가 오고 나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셉니다.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샀는 사람한테, 팔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물어내라. 라고 한다 안 한다? 하겠지. 새 아파트라고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물이 막 새서 수리를 했으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팔았는 사람, 매도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하자는 무슨 책임? 법정 책임이에요. 기재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된다. 겠죠? 그런데 그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굉장히 센 말인데 무과실이란 말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만약에 팔았는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책임진다. 그러면 과실 책임이 되잖아. 그죠? 팔았는 사람은 과실이 없어도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과실 책임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베란다에 수리를 해서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으면 그 팔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내 과실은 없다. 맞잖아. 그죠? 그럼 과실이 어느 놈한테 있는데 하고 보니까 막 따라 올라가 보니까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네가 비를 많이 내리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다. 물어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팔았는 사람은 법정 책임이면서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센 말이죠.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인데 마지막에 가면 싹 빠지니까 또 더 중요한 거라. 임의 규정이다. 그 말은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말이겠죠. 자,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샀는 사람이 10년 만에 와가지고 야, 당신이 팔았는 물건에 대해서 보일러가 고장났으니까 책임져라. 무슨 놈의 보일러를 10년이 지나가지고 고장난 것까지 팔았는 사람이 책임지라. 이거는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다가 보일러 등의 관계는 1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라고 특약에 적으면 그게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정확히 달렸으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하자를 물을 때는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으로서 할 때는 굉장히 센 표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싹 가면 그러나 임의 규정이다. 그죠? 강행 규정은 아니다. 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세 마디를 이제 여러분한테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현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여러분 차를 사보셨습니까? 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현대 자동차를 하나 샀다. 자가용을 그죠? 하나 사면 반드시 밑에 뭐 붙여놨습니까? 3년에 뭐 7만 킬로까지는 무상 수리합니다. 라는 거 보셨죠? 이게 특약으로 배제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차를 사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책임이 없는데 고장이 났어 차가. 그죠? 그러면 팔았는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책임져야 돼. 내가 가서 쾅 박아가지고 고장 났는 거 말고. 그죠? 그러면 물건에 대한 하자는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때 그 고장은 팔았는 사람의 과실이 있나 없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무과실 책임이다. 근데 무슨 놈의 차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고장 났으니까 물어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현대자동차가 특약을 딱 걸어놨다고요. 3년 동안 7만 킬로는 무상 수리해 주겠다. 그죠? 그 3년 동안 자신 있다 이 말이거든. 7만 킬로까지는 물건에 대한 하자는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고객이 타고 다니다가 박았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3년에 7만 킬로 이렇게 적는 거 보셨죠? 다 특약으로 배제하고 있는 거라. 이런 내용이 무슨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습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건을 팔았는 사람은 매도인인데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면서 임의 규정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제 내려가면 뭐 위험 부담 뭐 이런 거 보시고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큰 비용 의미 없죠. 이제 내려가면 6번 한번 체크해 봅시다. 매매 비용 하는 걸 줄을 쫙 긋습니다. 계약서를 적을 때 그죠? 매매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매매 비용이 무엇입니까? 하면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균분이라는 말은 나누는다 이 말이에요.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데, 기업, 매매 비용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매매 비용이 매매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래요. 뭐 어떤 게 있는데 하니까 바로 밑에 청량 비용, 평가 비용, 감정 평가 비용입니다. 또 계약서 작성 비용. 요즘은 여러분 없지만 옛날에 대서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대서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라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왜 그래 없어졌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문맹국이었거든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60%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대신 대서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사람들은 뭐를 받았다? 수수료 받았겠죠. 그죠? 지금은 뭐 꿈 같은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문맹,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그러니까 글자 아는 사람이 98%인가 이래요. 한 2%만 글자를 모르는 모양이라. 그죠? 지구상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문맹국, 글자가 모르는 나라가 없는 곳이 없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죠. 한 3, 40년 전에는요, 남자들이 군에 가면, 군에서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군에 가는 사람이 편지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군에서 뭐를 가르쳤다? 한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때는 군이 얼마나 우수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글자 몰라도 군대도 다 갔다고. 그죠? 그러니까 또 글자, 군에서 편지가 오면 집에 할머니가 옆에 애 불러가지고 좀 읽어라 이랬다고. 글자를 모르니까, 그죠? 그게 이제 3, 40년 전 이야기예요, 벌써.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랍니다. 글자를 아는 국가로서는 98%인가 글자 안 돼요. 글자는 거의 다 안다는 뜻이지. 자, 그럴 때 이제 대서소 이런 것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매매 비용인데 이것은 누가 부담한다? 균분, 두 사람이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D급 줄 거야 되죠. 중개 수수료도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쌍방으로부터 요거는 각각 받습니다. 그리고 또 리얼,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등기 비용은 두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요거는 누가? 매수자 부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매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매수자 부담입니다. 7번 손해배상 예정금액 조건과 기한 큰 의미 없죠. 정리됐고 마지막 10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계약서에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각자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계약서를 딱 갖다 놓고 자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 더 옳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기 바쁘지, 그죠? 실제 수업 현장에서 있는 계약서를 가져가지고 한번 작성해 봅시다. 이러고 있다가 시험 꽝 돼버리면 꽝이에요, 꽝.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 못하더라도 뭐는 돼야 된다? 시험은 돼야 되니까 이제 시험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도 이해해 가시면서 자, 이제 필수 실무, 계약서 작성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75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단원이 개별적인 중개실무인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주택임대차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 거기서도 출제하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출제하니까 오늘 주택임대차를 아직 민법에서는 못 들으실 거예요. 아직 그까지 안 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과목이지만 우리 과목에서 먼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습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또 나중에는 민법에서 들으면 또 복습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꼼꼼하게 지금 체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잘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과목이 상가임대차 상임법인데 주택임대차 한 문제, 상가가 한 문제 들어오는데 항상 요 상가는 주택임대차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갑니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이 주택임대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호해 주잖아. 그죠? 뭐를 보호할까요? 제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 됐으니까 뭔가를 보호해 주잖아. 뭐를 보호할까요?
일단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임차인하고도 임차인의 뭐를 보호할까요? 임차인의 딸을 보호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임차인의 세금을 보호해준다. 그런 법이 아니겠지, 그죠? 자,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뭐가 보호돼야 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이 중요해요. 보증금을 보호해줘요. 근데 보증금만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기간도 중요하죠. 만약에 오늘같이 눈 펄펄 날리는 날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면서 내일 나가시오. 그럼 이 눈 펄펄 날리는데 어디로 나가란 말인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보호를 해줄 때 뭐를 보호해줘야 된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준다고. 그럼 이런 느낌을 딱 가지고 이 단어를 들어야지, 아,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해주는구나, 이렇게 기간을 보호해주는구나, 이래야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좀 더 좋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성립되는 거예요. 기간하고 보증금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보증금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보증금만 있으면 또 다른 데 얻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보증금이 날아갔다. 그럼 꽝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에 보호해주는데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보호해주고. 그런데 상가임대차로 딱 가보면 상가는 기간을 보호해주는 게 더 큽니다. 법의 성질이. 물론 보증금도 보호해주지만. 그죠? 여기 두 가지 성격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상가는 또 왜 기간을 보호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런 느낌 가집니까?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구했어요.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을 주고, 근데 호프집을 할 것이다. 그럼 호프집을 하려면 안에 뭐도 해야 된다? 인테리어도 좀 하겠죠. 그럼 인테리어도 한 몇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보증금 1억을 내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비도 한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호프집을 한다고. 왜 호프집을 할까요? 뭐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경비를 많이 투자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 처음 한 6개월은 장사 잘 안 되잖아, 그죠? 좀 이렇게 마이너스도 생기고 손해도 생기면서 무리하게 가다가 이제 6개월부터 이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잘 되는가 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된다. 갑자기 배 아픈 사람이 생겨요. 누구? 건물 주인이 배가 아파진다고. 완전 막 대박 터졌거든, 그죠? 그러면 만약에 1년을 계약했다면 야, 기간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 세입자가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상가는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5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보호해줘요. 영업권을 보호해주려고. 그래서 상가는 기간을 보호해주는데 비중이 크고, 주택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데 비중이 커요. 보호해주기는 둘 다 보호해주는데,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원래 지금 12월이 막 지나가고 있죠. 1월 달부터 주택임대차와 상가가 대폭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지만 바뀔 수 있는 건 지금 열심히 들어야 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가는데 왜 바뀌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공부할 건데 밖에 나가면 세입자들이 많죠. 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서 많이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 이 정도 아십니까? 왜 못 받겠습니까? 보호해주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뭐 보증금 떼였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있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은 보호해주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1월달부터 법이 대폭 개정되는 것은 이 보호해주는 범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는 감을 잡으시면서 첫 번째,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는데 임차인이 어디까지냐? 이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1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자, 법인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코롱 주식회사가 아파트 한 채를 얻어가지고 직원들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 경우 해서 법인은 주민등록법상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줄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단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받을 수 있다. 보호받습니다. 법인으로서 되는 거 2개. 그 다음 2번 외국인이 임차인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베트남 여인, 중국, 연변, 교포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세를 얻었다. 이 법이 보호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입국 관리법 하는 말이 있다는 뜻은 불법 체류자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자, 그러면 사람의 범위가 그렇다면 2번 목적물의 범위. 자, 물건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 일부의 임대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 한 칸 전체도 보호되지만 여러분 아파트 방 4칸 중에 한 칸만 나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한 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해주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해준다. 아, 또 범위가 크죠? 그럼 주거 외의 목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점포가 이래 있어요. 이거 점포예요. 요건 길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칸막이를 딱 해서 요거는 방으로 사용하고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요때 점포에 있는 방은 주택임대차가 되느냐? 된다 이 말이에요.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는 얼마나 보호 범위가 큰가 하면 범위가 살림만 살면 일단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외국인도 되고 그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또 일부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능하고 일단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는데 더 한 말이 중요하죠. 단 별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나 일반 상가, 사무실의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상가나 사무실은 상가니까 그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살림 사는 집인데 일시적인 것. 대표적으로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에도 보호되고 무허가 건물도 보호해주고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부 적용해준다. 정리됐죠? 가볍게 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내려가면 2번 대항력 거기 왕별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을 모르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배우셨다는 분이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거나 대항력에 대한 문제를 틀리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항력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적용되니까. 자, 그럼 대항력이 뭔데요? 하니까 요건 주택의 인도와 입주라고 되어 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인데 효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줄 것입니다.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등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자는 네모 안에 딱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일 하나 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갖춘 때는 이길 0시부터 이길 0시도 줄 거놓습니다. 이길이라는 말이 다음날 그런 뜻이에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항력 발생일에 등기를 신청한 권리자는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항력이 중요하다 그랬고 지금 세 줄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갖추려면 요건이 이사를 하고 그 이사하는 것을 거기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이랬잖아. 그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입신고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가 효력은 이길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도 시간도 정해줘요. 오전 0시부터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춘 자는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자, 지금 그 지나갔던 내용이 지금 이걸 설명을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그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면 매도인이라 부를 건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집주인,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파트에 세를 살고자 하는 을을 뭐라 부릅니까?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는데
여기 집주인 갑이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 병에게 매매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자기 아파트에 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팔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주인이다. 신소유자다. 이 말 맞죠? 원래 이 아파트 주인은 누구였죠? 갑이었고 집을 팔았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일단 사고 싶어서 샀겠지. 근데 사고 싶어서 사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누가 있다? 세입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야 이거 내가 샀거든.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비껴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자, 새 살고 있는데 계약을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했잖아. 이 사람은. 갑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더니만 내 집이니까 비키시오. 이러면 세입자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언제든지 팔리면 비켜줘야 되고 이러면 이건 난감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정했다고. 세입자가 이사가 돼 있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그러죠. 요건을 갖췄다면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랬다고. 그럼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하니까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대항력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다른 말로 주장하는 인, 주장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 갑하고 을 사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집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을 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럼 이 사람을 샀으니까 매수인 이래도 되잖아. 지금 그죠?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택임대차에 따라서 임차인 을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OX. 그럼 매수인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지? 갑자기 임대차 보호법에 웬 매도인 매수인이 나오는 공 하면 이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죠? 자, 다시. 이 사람이 매매를 하니까 매도인 매수인이지만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죽었어요.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속이 되면 이제 자식이라고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상속인 부르겠죠?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 이게. 자, 다시. 이게 매매고 사망이니까 상속이 들어갔지만 갑이 아파트를 리해라 이렇게 주는 것을 정려한다 그래요. 왜 정려했을까요? 주고 싶었어.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리해라 하고 아파트를 주면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수정자 그래요. 그럼 수정자가 새로운 주인이죠. 그럼 시험 지문에서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 이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갑이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경매 처분돼 버렸어요. 왜 경매됐을까요? 돈을 안 갚았어. 그죠?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던 것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처분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았겠죠. 그 낙찰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낙찰자 그러겠지 뭐. 그죠? 그 지금 교재도 줄 거지만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싹 다 합치면 매수인,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누구죠? 갑하고 을이 계약했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3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라는 사람이 병이고 병이 새로운 주인이고 매수인, 상속인 같다는 말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3자에 대해서 임차인은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매매가 일어나면 매수인, 사망이 일어나면 상속인에게 이렇게 다 못 적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쨌든 물건을 받은 자니까 양수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물건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 자들은 물건을 넘긴 자들이니까 양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양수인은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인의 권한을 승계했으니까 이 보증금도 누가 돌려줘야 된다? 양수인이 돌려줘야 된다고. 그죠? 원래 을은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갑하고 했지만 돈은 양수인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뒤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인데 이런 힘을 갖추려면 임차인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놔야 돼. 그럼 지금부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그럼 이사는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하면 가서 문 열어보면 이사 왔는지 안 왔는지 알죠? 그럼 대외적으로 내가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전입신고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딱 들어보면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따라가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교재에 넘기시면, 자, 한계에서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것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내려가면 5번 중요합니다.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5번에 별표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효한 공시 방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 을이, 그죠? 이 아파트가 A동 101호예요. 그러면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연으로 A동 1101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일자 하나 살짝 더 들어갔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볼펜이 잘 안 나오니까 전입신고를 가지고 찍찍찍찍 그려보잖아. 볼펜 안 나오면. 그죠? 찍 그리다가 이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101호, 1101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죠? 볼펜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돈 1억 날아갑니다,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돈이 1억이 지금 보증금이 걸려 있는데 글자 하나 볼펜 쓰다가 잘못 들어갔다고 그걸 인정 안 해주느냐? 이걸 왜 인정을 안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인정을 해주면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칩니다. 어떻게 이해를 끝이는 한번 볼랍니까? 자, 병이 뭐 이 많은 사람 중에 낙찰자라고 칩시다. 일단.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경매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경매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하고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만약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면 이 보증금을 내가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아파트가 3억짜리면 내줄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2억 밑으로 떨어져야 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 이 1억 주고도 이제 계산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3억짜리 아파트인데 덜커덕 2억 5천에 받았어요. 왜 2억 5천에 받았는가 하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세입자가 없어요. 어떻게 없는가 하면 원래 A동 101호면 101호 주민등록을 떼봤겠죠. 거기에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 1101호로 했기 때문에. 그죠? 아,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받았으면 잘 받았다 이랬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1101호로 잘못 적었으니까 이걸 인정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갑자기 돈 1억 내놔야 된다. 이 문제가 생긴다고. 3자의 이익을 엄청나게 해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30년 된 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 적는 것이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공무원이 오기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인정해준다. 이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끈끈이 판례는 요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공부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민법적인 공부예요. 자, 또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제 거기 뭐 교재에 거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이 임차인이면 을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해야 되는데 을의 딸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 이게 또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예요. 자, 지방에 있는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저 서울하고도 구석이 있습니다. 저 구석에. 그러면 지방에 있는 딸이 서울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최소한 뭐 원룸이든 뭐 하나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고3짜리 딸은 아직도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와서 계약을 하겠죠. 원룸을. 하고 계약자 누구? 아빠. 그죠? 그런데 전입신고는 누가 돌았고 딸이 돌았어요.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그죠?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준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임차인이 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임차인 을씨가 뭐 부인 하나 있겠죠.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럼 네 식구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빠, 을이 뭐 전라도 광주로 전출이 됐어요. 직장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 모아가지고 다 이사 간다는 거 안 쉽죠? 아빠만 거기 가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올라오는 게 더 편하잖아. 그죠? 그런 수가 많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을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을이 그런 사정으로 다른 데 갔다고.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다? 가족들만 남아있죠. 이런 주민등록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나?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주고 하는 말이 쫙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 뭐 3번부터 할까요? 3번.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4번.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지금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거. 5번.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까 했죠? 미성년자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을 때 아빠 이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중개실무로 오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를 공부하고 우리는 실무적인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크로스를 하니까 여러분 2배의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관련된 거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내려가면 밑에 3번, 이제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사업정일자부에 따른 우선 변제권, 돈을 우선 돌려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증금 보호예요. 10분 쉬었다가 우선 변제권 갑시다.